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유기홍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진수희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박가영 앵커가 준비한 숫자로 읽는 1번지 통해서 주제 숫자부터 만나보시죠. 네, 숫자로 읽는 1번지 오늘의 숫자는 50입니다. 23일 밤에 시작된 필리버스터 50시간 만인 오늘 0시를 기해 자동 종료됐습니다. 크리스마스 내내 진행된 필리버스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필리버스터는 선거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신청을 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등도 참여해서 맞불 필리버스터를 펼쳤는데요. 50시간 동안 모두 15명의 의원이 릴레이 발언을 했습니다. 4+1 협의체 공조로 마련된 선거법 개정안은 이제 표결 절차만 남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예정대로 본회의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을 철회한다면 한국당도 비례정당을 만들 필요가 없고 민주당도 비례민주당 창당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물론 끝은 아닙니다. 검찰개혁법안이 남아있는 건데요. 4+1 협의체는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한 뒤에 검찰개혁법, 유치원 3법을 순차대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한국당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지만 4+1 협의체는 이미 의결 정족수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만 검찰개혁법에 대해 검찰이 중대한 독소 조항이 있다고 공개 반발하면서 국회에 다시 한번 공방을 불러올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이대로 법원이 시행되면 수사 기밀이 여권에 유출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대통령의 충직한 충견이라고 칭하며 공수처 탄생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4+1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와 한국당의 비례정당 카드, 총선까지 또 총선 이후 국회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숫자로 읽는 1번지였습니다. 네, 이렇게 50이라는 숫자로도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만 50시간의 필리버스터가 오늘 0시로 끝이 났습니다. 총 15명의 의원이 참여를 했는데 일단 좀 유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명분도 관심도 없었던 필리버스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년 전 19대 국회의원 시절에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당시 민주당이 주도하던 필리버스터는 국회 방청석이 270석인데요. 네. 그게 가득 찬 상태로 많은 관심 속에서 진행이 됐던 데 비하면 어떤 경우는 발언자와 속기사 2명만 남은 상태에서 진행된 경우도 있었다는 걸 보면 관심도 명분도 없는 필리버스터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명분도 관심도 없었다 이렇게 좀 평을 해주셨는데요. 진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원래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거는 특정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합법적으로 주어지는 그 의사진행 방해의 기회입니다. 그거를 법적 근거를 있는 제도를 구사하는 걸 가지고 명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좀 과하고요. 저는 오히려 유감스러웠던 대목이 이거는 그 선거법에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의사 표현할 기회를 주고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그런 기회인데 왜 민주당이 혹은 정의당까지 끼어들어서 이렇게 하는지 그걸 보면서 저는 참 여당답지 않고 여당으로서의 여유도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기야 처음에 이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울 때의 내용하고 지금 그 열차에서 내리는 그래서 본회의에 상정된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덜너덜 뭐 거의 누더기가 된 데다가 거의 괴물을 하나 그 열차에서 지금 내려놓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수명이 4년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조항 중에는 4년 한시적으로만 이번에만 한다는 내용도 그렇게 너덜너덜 막 이렇게 해놓고 그 수명이 4년밖에 안 되는 선거법을 만들어 놓고 이러다 보니 일방적으로 한국당 의원들에 의해서 그런 그
뭐랄까 선거법 관련한 토론이 진행되기에는 좀 불안한 느낌? 그 좀 여론전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강박감 이런 거를 느꼈나 본데요. 사실 저 기회는 야당한테 주어지는 건데 그 기회까지도 그거를 못 참고 뺏는다. 좀 너무 협량해 보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까지 무제한 토론에 참여한 이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원칙적으로는 말씀이 맞죠. 그런데 이 선거법을 둘러싼 논쟁이 어떻게 보면 너무도 사실과 다른 가짜 뉴스들로 자유한국당 측에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예. 그리고 사실은 처음부터 협상할 생각이 없이 270 비례대표 없는 지역구 확대하는 안을 내놓고 왔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할 얘기가 있었다고 할까요? 예. 뭐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건 아니죠. 법적으로는 뭐 반드시 반대하는 입장만 하게끔 돼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으로서도 할 말이 있어서 참여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법안의 최종 결과물이 그렇게 너덜너덜해진 거는 한국당이 참여하지 않아서가 아니고요. 그 4+1이라는 그 협의체 내에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을 하다 보니까 비례 의석수도 줄고 거기에 캡 씌우는 것도 등장하고 석패율제 애초에 하려고 그랬다가 그것도 안 되고 그렇게 예. 된 거를 이제 와서 한국당이 논의에 참여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거는 저는 말이 안 됩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네. 원래 패스트트랙 처음 태울 때부터 이 안으로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그건 논의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논의를 했었고 뭐 과정이 복잡했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석패율제를 없이 하면서 뭐 일부 야당에서 주장했던 부분들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숫자의 변동은 좀 있지만 뭐 원래 했던 정신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선거법이 거의 통과가 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 끝은 아닙니다. 네. 지금 본회의가 열려서 표결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 오늘 열릴 거란 전망이 많았는데 지금 분위기는 내일인 것 같거든요. 우선 이인영 원내대표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본회의가 조만간 소집되면 단호하게 선거법 처리와 검찰개혁 또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겠습니다. 의장단 세 분 중 한 분이 사회를 보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문희상 의장님과 주승용 부의장 두 분께서 50시간 넘게 쉼없이 회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체력이 이미 한계를 넘어섰는데 두 분의 체력이 회복되는 대로 늦어도 내일까지는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네, 네. 민주당 설명부터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오늘 열려고 했지만 의장단이 너무 필요하다. 이게 이유인 거죠? 네, 저는 뭐 저 설명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네. 다르게 또 이유를 유추해서 예. 공격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두 분이 4시간씩 해서 50시간을 했기 때문에 쪽잠을 주무실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 좀 블랭크를 가지면서 이인영 대표는 자유한국당 의사와 관계없이 어쨌거나 계속 대화를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두 분 의장 부의장 두 분의 휴식 건강 문제 그런 것도 고려됐다고 봅니다. 예. 그럼에도 지금 한국당에서 일단 비판하는 내용이 좀 있는데요. 일단 오늘 본회의를 미룬 이유가 방탄 국회 때문이다. 이런 좀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탄핵 소추안 표결 시한이 이제 오늘 저녁까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미루기 위해서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의장단의 피로감 뭐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네. 사실은 홍남기 부총리의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 올라오지 않도록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소위 이제 홍남기 방탄국회. 그런 의심도 한국당에서는 당연히 해볼 만한 의심이고요. 물론 이인영 대표는 뭐 우리가 의석수 밀릴 게 없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는데 이게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돼서 표결까지 들어가는 거하고 아예 그냥 자동 폐기되는 거하고는 또
그 여권이 입을 데미지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예. 설사 의석수가 충분해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한번 저게 상정이 돼서 표결까지 들어갔다 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썩 그 좋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동 폐기되도록 하자는 그 숨은 의도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근데 봅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그 우선 탄핵의 사유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법적으로 하면 소위 말하는 예결위 소소위 그것도 법적 근거도 없고 그 속기록도 안 남기는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도 불법이에요. 근데 4+1에 그 기재부가 이제 참여했다는 걸로 걸었는데 저는 그 명분 없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본회의가 열린다고 한번 가정해 보면 예산 부수법안부터 하려고 하면 자유한국당이 계속 방해하고 수백 개씩 수정안 내고 하면 결국 또 선거법 순서 바꿔서 하는 식으로 지난번 같은 회의 진행을 우리가 예상한다면 예. 저 문제는 다뤄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회의를 하루 늦췄다 하는 것은 좀 그리고 방탄국회는 따지고 보면 옛날 한나라당 시절에 그쪽 전문이죠. 옛날 서상목 장관 방탄국회는 지금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문희상 의장이 그 상정 순위 바꾸고 한 거 이런 거 그다음에 여당에 대한 불신이 있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런 의심도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어찌됐든 지금 민주당과 한국당이 위성정당 논란도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의 좀 이야기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민주당은 또 우리 자유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에 대비해 비례민주당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준연동형 선거제를 하겠다고 했다가 그리고 그 준연동형 선거제가 잘못이라는 것이 밝혀지니까 비례민주당을 만들겠다는 꼼수를 부린다는 것 천하가 웃을 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에 민주당이 불안감을 느낀다면 그렇다면 준연동형을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유한국당은 비례정당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 위성정당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점차 좀 현실화된다라는 좀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자유한국당은 지금 할 것 같아요. 네. 뭐 김재원 사실은 더 실세 아닙니까? 그 김재원 의원이 나와서 김재원 의원이 나와서 얘기했고 그리고 모두가 다 지금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할 것 같은데 심재철 원내대표의 저 발언은 저건 잘못됐습니다. 사과해야죠. 왜냐하면 제가 실제로 당내에서 뭐 방안으로라도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여러 군데를 확인을 했는데 예. 공식적으로 저런 얘기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문자가 이미 사진으로 찍히고 했던데요. 저는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뭐 이런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의 얘기는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러나 저 정도 얘기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마치 비례민주당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저런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저건 잘못이고 저건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분명히 본인 입으로 추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이 하면 추태가 아니고 민주당이 하면 추태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거대 정당이 이런 식으로 위성 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그건 본인이 얘기했듯이 추태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제가 단언하건대 민주당은 비례민주당을 준비하지도 그리고 실행에 옮기지도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예. 비례민주당이 지금 근거가 아예 없진 않다고 느껴지는 게 만약에 실제 선거에 들어가고 비례한국당만 있다면 네.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원내 일당을 뺏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아마 이제 일이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면요. 예. 저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현명하시다고 생각해요. 어떤 점에서 보면요. 그리고 지금 얘기로는 쉬워 보이지만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들기 위해서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출마 안 하는 현역 의원들을 글로 보내서 좋은 번호를 얻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세현 의원이, 김용태 의원이, 김영우 의원이 정책 명분 때문에 출마도 안 하시는 분들한테 당신 그 위성정당에 가서 이름 올려달라? 그분들이 응할까요? 저는 거기에 이름 올릴 현역 의원들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천 탈락한 사람들한테 가서 거기 이름 좀 올려주십시오.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루 잰 듯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유한국당도 어차피 비례대표를 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럼 그거하고 비례한국당하고 지지자들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그렇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비례한국당이 현실화된다면 네. 알바니아 얘기를 그렇게 하면서 공격을 했는데 자기들이 그걸 하면서 표를 달라고 얘기하는 게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실행에 옮기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그만큼 지역구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저분들 지금 할 것처럼 저러지만 막판에 가면 난관도 많다. 그리고 국민들은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비례민주당을 낼 일이 없다. 그리고 좀 실행 가능성이 좀 낮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례한국당 만들기까지 난관이 많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하시는데 그런 그거는 현실화, 우리 네. 유기용 의원님 희망사항이신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주목하는 발언은 이거예요. 그 민주당 당직자들이 현재로서는 검토한 바 없다. 비례민주당에서. 그러니까 현재로서 현재로서의 우리라는 이제 단서가 방점을 달려 주는 있어. 거죠. 이게 네. 비례한국당이 만들어지고 분위기가 그 자신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간다. 그러면 전 어떻게 나올지도 모른다. 그 예. 점에 저는 그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과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만약에 만들려고 한다면 그 움직임은 전혀 다른 선상으로 봐야 된다. 이걸 같은 무슨 선상에 놓고 추태다 꼼수다 이렇게 볼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껍데기만 남은 연비제를 한국당은 반대해 왔습니다. 그 반대해 온 선거제가 현실로 벌어진다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의석을 최대한 예.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비례한국당 생각할 수 있죠. 아니 4+1 협의체에서 막판에 서로 한두 석 더 가져가려고 무슨 캡을 씌운다 만다 석패율제를 한다 만다 중진을 한다 만다 이렇게 밥그릇 싸움을 해놓고 자신들은 한국당이 불리한 선거제에서 자신들의 의석을 최대화하려는 그 움직임을 꼼수다 추태다 이렇게 저는 국민들은 비판할 수 있어도 민주당은 저는 비판할 자격이 민주당과 4+1에 참여하는 정당들은 절대로 비판할 자격이 없다. 저는 예, 그런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좀 반론을 드릴게요. 껍데기만 남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애초에 시작이 그 비례성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번 4월 선거에서 정의당이 비례대표로 10%를 얻었다고 치면 지금 합의된 안에 따르면 의석을 15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지금 지역구에서 당선은 어려운 거죠. 소선거구제에서 진보정당이 그래 애초에 취지대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의석을 줘야 된다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 의석을 손해 보면서도 그것이 대의에 맞다 하기 때문에 됐었던 것인데요. 껍데기만 남았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정의당 10% 얻고 다른 소수 정당이 또 뭐 몇 프로를 얻으면 비록 50% 연동형이고 30석 캡을 씌웠지만 상당한 의석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비례성을 하자고 했던 원래 취지에 상당히 근접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비례 의석도 지금 현행보다 한 석도 결과적으로는 안 늘어났어요. 거기서 비례성 강화라는 게 어떤 효과를 낼지 저는 매우 의심스럽고요. 예. 예. 비례성 강화와 사표 방지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보세요. 지금 현행 그 이제 바뀌어지는 네. 그 선거법대로 하면 일당인 민주당에 이제 지역구 투표를 한 분, 그리고 정당 투표도 민주당에 했어요. 그다음에 네. 한국당 지역구 후보를 뽑고 정당도 한국당에 투표를 했어요. 그런데 지역구에서 꽤 많이 가져가면 정당 투표를 민주당이나 한국당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표는 사표가 그게 되는 사표가 거예요. 된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사표 방지가 되는 겁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이번 연비제는 처음 시작부터 정의당의
정의당을 위한 선거제였는데 이게 진행되면서 만약에 비례한국당이 나오고 민주당도 갑자기 불안해지면서 비례민주당을 만들고 이러면 정의당만 결국 폭망하는 이런 결과가 올 수도 있다. 저는 그 결과가 올 가능성도 꽤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가정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는 건 조금 뭐 너무 앞서가는 얘기다. 가정을 예. 갖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여쭤보고 싶은데 어쨌든 네. 위성 정당이 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네. 어쨌든 가능성은 있다 보니까 네. 일각에서는 위성 정당 금지법을 좀 수정안에 만들자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그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네. 아,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이 왜냐하면 그 이심 전심으로 할 거 아닙니까? 뭐 법적으로는 차단하고 하겠죠. 그런데 의심이 있다고 해서 뭐 이거를 금지한다거나 하는 것은 사실은 생각을 처벌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 우리가 국가보안법에도 그래서 반대했던 건데 그런 속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법적으로 금지한다? 그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은 그런 없다. 법적 규제를 가하기는 어려운데 예. 문제는 자유한국당도 비례대표를 내고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를 안 내고 여기만 비례한국당에서, 지원하면 네. 비례한국당만 지원하면 이건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비례한국당이라는 대안을 내놓고 굉장히 의기양양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어처구니가 없는데 여기 이제 실제로 해나가는 과정에서 과연 국민들이 저 부분을 어떻게 옛날에 그 백이선 의원이 의석 한석 꿔주기로 해서 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꼼수라 그래서 본인은 물론이고 당시 새정치국민회의가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자민련하고의 연합정권 시절이었는데 예. 예. 그랬듯이 이번 꼼수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전 참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봅니다. 한국당은 꼼수가 아니죠. 한국당이 그런 꼼수를 만들어낸 그 원인을 제공한 거는 저 4+1 협의체다. 저는 예, 그걸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국당이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게 이게 일단 실제로 좀 가능한 거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이제 전에도 그런 일들이 좀 간혹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예전에 이제 이윤성 부의장이 뭔가 의결을 잘못해서 그땐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그래서 당시에 민주당에서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했는데 법원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얘기 요지는 뭐냐면 삼권 분립 속에서 국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국회가 결정하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결정한 문제를 가지고 법원이 그거를 뭐 권한쟁의 심판에서 그걸 받아들인다든지 최대한 삼권 분립의 원칙을 존중하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명백히 회기 문제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회기 문제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있는데 그걸 위반했다면 별 문제지만 그런 정도의 판단은 저는 의장의 권한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국회에서 어떤 의결된 것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그런 판결을 내렸던 전례도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주제를 넘겨보겠습니다. 지금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조금 전에 나왔죠. 근데 오늘 오전에 서울 동부지법에 출석하면서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발언을 준비했는데 듣고 오시죠. 122일입니다. 첫 강제 수사 후에 122일째입니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며 또 그렇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진 장관께 가장 어려운 질문부터 네. 드리고 싶은데 구속 여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예상하겠습니까? 그거는, 그래서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그거는 예. 오롯이 법원의 판단이고요. 저는 법원의 판단을 늘 정치인들이 토달지 말고 존중해야 된다는 예. 그런 입장인데 네. 저는 오늘 조국 전 장관이 법원에 출석하면서 내놓은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야 역시 조국스럽다 이런 그 느낌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 예. 지금 저 오늘 영장이 청구된 사유는 그 유재수라는 정말 파렴치한 공무원의 감찰 무마 그를 감찰 무마한 이 직권남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영장 청구돼서 실질 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는데 예. 저거는 그동안에 그 수사받던 가족 비리하고는 전혀 별건이죠. 별개의 그러니까 별건은 아니고 예, 별개의 예. 수사로 진행이 됐고 그 수사 때문에 영장이 이제 그 실질 심사를 받으러 나오는 건데 거기서 뭐 가족 그 수사로 뭐 122일 동안 뭐 혹독한 걸 견디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물론 저 얘기는 아마 국민들이 아니고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였긴 할 텐데 네. 굉장히 호도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놓는 걸 보면서 제가 조국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영장 발부 여부는 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텐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예상을 해본다면 우리가 직권남용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직권남용이라는 범죄가 적용된 사건들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그 국정농단 사건 있잖아요. 지난 예. 정권. 그리고 그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이 사건 관련해서 김기춘, 뭐 우병우, 조윤선 장관 이분들에 이제 적용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예. 이제 최근에는 이 직권남용죄를 굉장히 중하게 검찰 수사나 법원 차원에서도 다루는데 그 이전에 그 직권남용죄 관련해서 법원이 어떻게 접근을 했는가를 보면 저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저는 그 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같은 기준이 적용이 예. 된다면 모르죠 이제 예. 법원이라는 것도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판사가 그 하는 판사라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좀 달리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 감찰 중단 결정이 이제 직권 남용이냐, 이게 이제 민정수석의 고유 권한이냐, 이제 이 부분인 건데 네. 일단 뭐 어쨌든 오늘 출석이라든지 이번의 사안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저 역시 뭐 마찬가지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만 네. 저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예. 저는 뭐 그러니까 기각될 가능성이 기각될 크다. 가능성이 네.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선 8월 달부터 한번 우리 사회를 돌아보죠. 예. 수백만 건의 언론 보도가 있고 전 사회를 들썩들썩하게 했고 그런데 결국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전혀 다른 건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검찰이 정말 조국만을 위한 검찰인지 패스트트랙 수사도 안 하고 또 나경원 대표 자녀 수사도 안 하고 또 개헌 문건 수사도 중단 상태고 그래서 저는 일종의 별건 수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한번 보시면 오늘 김칠준 변호사가 이제 적부심 끝나고 나와서 했던 얘기가 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찰 무마, 감찰 중단 아니다. 우선 용어부터 다시 써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감찰을 지시한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보고서까지 받고 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 입장에서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더 이상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하나는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느냐 아니면 원래 원소속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고 거기서 조치하도록 할 거냐. 네. 그리고 비서관들하고 의논했고 두 비서관이 의견이 달라서 거기서 정무적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직권남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병우 전 수석도 영장이 2번 기각되고 3번 만에 됐는데 그 사안이 저는 훨씬 심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보고 있는데 저는 수사권이 없는 그 민정수석실 입장에 선택은 그 둘 중에 하나였고 그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했던 것이 직권남용이고 구속까지 돼야 될 사유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이건 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과했다. 예. 이렇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 현명하게 판단을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제가 반박해야 될 점을 너무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선 첫 번째 이건 고위공직자의 고유 권한, 민정수석으로서의 고유 권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유 권한이라고 해도 그 권한이 굉장히 정의롭고 공정하게 쓰여져야죠. 이번에는 남용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유재수라는 사람이 저지른 건은 깊이 들어갈 것도 없어요. 그냥 몇 건 감찰만 하면 금방 드러날 정말 파렴치한 범죄인데 이걸 가지고 별게 아니다. 그래서 고유 권한을 가지고 감찰 종료 지시를 내렸다. 이거는 권한을 명백히 저는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남용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에 대해서 이 비판을 하시는데 지난 8월 이후에 수백만 언론 보도, 그 언론 보도가 괜히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어디 진공 상태에서 나온 게 아니고 조국 전 수석이 제공한 그런 언론 기사들이고요. 그다음에 그 검찰이 형평성이 없다. 그래서 한국당의 그 패스트트랙 그 선진화법 왜 위반 안 사례 합니까? 나경원 예. 의원 왜 조사 안 하냐? 그 사람들 지금 지금 정기국회 회기 중이고요. 지금 임시국회가 계속 지금 그 여당이 살라미 전술로 계속 잘라서 임시국회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회기 중에 그 국회의원들을 그냥 데려갈 수가 없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는 정기국회나 이 임시국회가 끝날 때를 기다려도 만약에 수사를 안 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 비판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병우 수석 얘기를 하셨는데 우병우 수석은 사실은 당시에 K재단이나 미르재단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찰이나 이런 걸 안 했다. 그래서 이거는 직권남용이 아니고 직무유기라는 그런 죄를 적용을 해서 그 영장도 치고 뭐 구속도 되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민정수석이 유재수 비리건을 처리하는 이 과정을 보면 저는 이 우병우 수석 전 수석에 비해서는 훨씬 더 중한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공평하게 다루어진다면 같은 결론을 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짧게 반론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우선 우병우 수석 건 관련해서는요. K재단이나 미르재단 문제도 있었지만 영화 변호인 같은 걸 만들었다고 CJ를 압박하고 했었던 사안도 있었습니다. 민간인 사찰 그렇죠. 문제도 있었고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훨씬 중한 사안인데도 구속영장 2번 기각되고 3번째 발부됐던 면이 있었다는 좀 말씀드리고요. 예. 거듭 감찰 중단 아니다. 그 입장에서는 선택이 두 가지가 있었던 거죠. 검찰에 수사 의뢰하든지 아니면 그 덮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사표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적절했느냐 정의로웠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좀 미흡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미흡한 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구속시킨다? 그건 또 별개 문제입니다. 저는 그 조국 사태 전반에 대해서도 조국 장관을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옹호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검찰이 너무 지나치게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하고 그리고 언론 보도 수백만 건 중에 사실이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과 안 합니다. 저는 그런 문제들을 지적해 왔고 이번 문제도 이 사안이 더 좀 정의롭게 됐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직권남용으로 구속돼야 된다 하는 것과는 별개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자꾸 여기까지 먼지털이 얘기를 하는데 예. 고위공직자들은 먼지를 털듯이 해야죠. 그래야지 공직사회가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른 그런 수사들에 비해서 적어도 너무 많은 인원을 도입해서 적어도 촛불 정권을 자처하는 정권에서는 정말 먼지 털듯이 공직자들 사회는 깨끗해져야죠. 저는 그걸 먼지털이 수사라고 비난하는 거는 앞뒤가 안 알겠습니다. 맞는 얘기다.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이슈 하나를 남겨놓고 있어서요. 이 이야기를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르면 오늘 밤 아니면 이제 내일 새벽에 이제 구속 여부가 이제 나올 테니까요.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이 노무현재단을 불법 조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관련해서 여당이 이제 진실 공방에 나서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오늘 홍익표 의원이 이와 관련된 발언을 했습니다. 직접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네. 범죄 내역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노무현 재단 또는 유시민 이사장이 범죄 내역이 있어서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 그렇게 논점을 흐리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연결 계좌라는 이유로 해서든 예. 어쨌든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받느냐의 예. 핵심이고요. 네, 홍익표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를 저희가 좀 들어봤고요.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면 유시민 이사장이 지난 24일에 유튜브 알릴레오 방송에서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추적했다 이렇게 사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찰도 이제 바로 허위 주장이라고 이제 반발한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이런 양측 공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뭐 원래 유시민 이사장하고 정치적 행보를 같이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일방적으로 감싸는 발언이라기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두 사람이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알릴레오에서 미처 얘기하지 않았던 얘기까지도 아마 홍익표 수석한테는 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은행의 통지위회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느 기관인지 모르지만 그 계좌를 들여다본 것은 사실이다. 라고까지는 된 거예요. 검찰이 그래서 초기에 펄쩍 뛰었다가 어쨌든 얘기가 통지위회 얘기가 나오고 좀 진전되니까 아마 우리는 모르는데 경찰이 들여다본 모양이죠? 라고 얘기를 한 것도 저는 이상해요. 네. 왜?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은 국세청도 있고 공정위도 있고 근데 또 꼭 찍어서 경찰을 지목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딴 데서 시작해서 쫓아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한 거는 검찰이 모를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 저는 그 말도 사실은 이제 믿을 수가 없어요. 검찰 얘기를. 그래서 어쨌든 유시민 이사장 입장에서는 허위 사실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어떤 기관이 국민은행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던 것은 확실한 사실인 것 같다. 뭐 그렇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되는데. 말씀 듣고 저희가 마무리 짓죠. 저게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엄정하게 수사를 해가는 검찰에 대해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우리 검찰이, 윤석열 검찰이 정치 검찰을 벗어나서 제대로 검찰 역할을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신뢰를 일단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검찰이 직접 계좌 추적을 했으면 했다고 얘기할 텐데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일단 저는 믿고 싶고, 계좌 추적을 했더라도 계좌 추적이 검찰이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영장 같은 게 발부돼야 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불법으로 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만약에 뭔가 노무현 재단을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계좌 추적을 했다면 뭔가 불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계좌를 들여다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했을 수가 있는 거 아니냐 싶어서 저는 그게 사실 궁금하고요. 홍익표 의원은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이잖아요. 유시민 이사장이 뭐 한마디 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나와서 우리 당원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마치 유시민 이사장의 대변인처럼 저렇게 하시는 거는 보기에 좀 민망합니다. 그건 일반 시민이 저런 검찰에 의한 불법 사찰 혐의가 있는 행위를 당하면 여당 수석 대변인은 설사 그게 유시민 이사장이 아니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나는 칭찬을 할 텐데, 일반 유시민 시민들 이사장은 문제에 그런 대해서도-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자신의 얘기를 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두 분 이야기는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유기용 전 민주당 의원, 진수희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